자, 오늘 1부 오늘의 PD픽 김용길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MBS 방송의 김용길 PD입니다. 자, 오늘의 PD픽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PD픽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 711명, 나흘 연속 700명대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시작한 이래 다시 신규 확진이 또 7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백신도 시작되고 하고 이번 7월 달부터도 50대 분들이 또 접종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저께 그저께가 이제 주말이었었는데 7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11명. 사흘 연속이라고 하죠. 네. 자, 계속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700명대가 왜 줄지가 않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원래 주말이면 확진자 수가 이제 떨어지기 마련인데 주말인데도 700명대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명, 경기는 210명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7월 1일부터인가요? 그러니까 5인 미만 그리고 이렇게 풀려갖고 8인까지 될 수 있게끔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이게 3단계 500명 이상 범위에 들어와 있어서 그게 수도권이 유지가 되고 지방권은 좀 완화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700명대가 이렇게 있으면 아마 이번 주도 그게 쭉 지속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뭐 이번 주는 뭐 어떻게 확진자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뭐 이 정도로? 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말까지 보고 그 이제 단계를 올릴지 말지 결정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확진 711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 7명은 델타 변이 감염자다. 이런 빠른 속도로 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델타형 바이러스가 많진 않은데 지금 이제 그래도 전보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델타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발생이 됐고 인도발과 겹쳐졌나요? 그래갖고 그게 발생될 때 무서운 속도로 되게 이게 감염이 빠르고 그렇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알파형, 영국 변이랑 기타 변이인 엡실론형 이 그 변이 부위가 함께 나타나는 유형인데 이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알파형보다도 전파력이 1.6배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감마, 델타 이렇게 네 단계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 중에서 100명 중에 7명은 델타 변이 감염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네, 다음 소식은 4일 오후에 일어났던 그 국민면접, 민주당 국민면접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이번 주가 참 이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가 아마 제일 핫 이슈가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출마했을 때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이걸 봤었는데 KBS에서 나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또 민주당 유튜브 채널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 면접이라는 걸 봤었습니다. 되게 독특했던 게 국민 면접 말 그대로 이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심사위원은 이제 평가위원들 3명이었었고 그리고 국민 평가해 갖고 한 100명 넘게 이렇게 모아서 그 앞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관계 평가단이 있고 그 평가단이 또 3분이 있더라고요. 김 전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자분이 있었고 대학 교수님 3분이 있었었는데 한 사람도 10분씩 저 개인적으로 근데 좀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 물론 이게 야당에서 좀 이게 당대표에 이준석 발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좀 신바람 좀 만들려고 기획했던 의도에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게 후보가 많다 보니까 9명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오늘 뭐 단위라도 했었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이게 국민 면접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새롭게 부상했던 사람이 이광재 의원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나 오늘 아침 10시 보니까 또 단일화를 했더라고요. 물론 단일화 예고된 거였었지만 개인적으로 좀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게 국민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네, 그 국민 면접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뽑힌 1등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고 두 번째가 최문순 강원지사, 세 번째가 이광재 의원입니다. 그 처음에 이거 면접 시작할 때 결국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히든 싱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아무도 모르게 이제
뭐 문 뒤에 서 있고 네. 목소리 변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낙연, 누가 봐도 이강재, 누가 봐도 이재명, 그리고 누가 봐도 최문순. 이게 말투까지는 변조가 안 되니까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누구는 영남 지방이고 누구는 호남이고 하는데 그 말투까지는 그래도 다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투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저 1번에 전 딱 보는 순간 1번에 목소리 변조돼도 이낙연이네. 전 다 맞췄어요. 그 9명 그거. 비단 저만 그랬을까요? 다 누구도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시도 같은 거는 분명 좋았다. 예, 분명 좋은 점수를 줄만 하다라고 생각했었고 1위가 이낙연 후보가 1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2위가 최문순 지사, 강원지사가 네. 했었고 3위가 제가 기억에는 이광재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은 3위권 바뀌었었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날 국민 면접에서 그냥 그걸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지지율과는 관련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도 아마 오후 5시 20분에 JTBC랑 MBN에서 방송이 또 국민 또 토론회 해갖고 또 여당 나오는 9명인데 8명은 이제 오늘 또 단일했기 때문에 8명이 또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는 거 오늘 이따가 저희 뉴스 대장에서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국민 면접 몇 번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획들이 제가 뭐 체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뭐 후보자들에 대해서 더 직접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보게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채널을 보게 되면요. 그 후보들이 검증을 할 건데 뭐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결국 그 여배우 이건 계속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여배우 김부선 배우죠. 그리고 그 형수하고 이게 안 좋았던 이런 것도 여기 사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사과했었고 그런 부분들 검증 시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여당 식구들이나 아니면 또 야당에서도 이런 보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로는 이낙연 대선 출마입니다. 오늘 10시에 또 나왔던 거예요. 저도 급하게 이것도 하다가 갑자기 한다고 해서 봤는데 글쎄 우리 용재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 한번 먼저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난주에는 이제 여당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하고 오늘 했던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틀렸던 게 이재명 지사는 사진 위주로 했었다는 거. 반면에 우리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CF 붙이는 줄 알았어요. 더 느낌이 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젊은 취지에 맞게끔 네. 했다라는 거가 틀리고 물론 뭐 이재명 지사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이게 처음에 딱 했을 때가 우리 더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번째로 출마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맞습니다. 지사가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반면에 후발 주자는 그 선발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뒤지지 않게끔 잘했다. 네. 라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했었고요. 다른 점은 이재명 지사는 사진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낙연 지사는, 영상으로 만들었다. 반면에 또 공통점은, 둘 다 문화 콘텐츠라는 거를 강요를 했어요. 강조를 했었죠. 오늘 했던 것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낙연 전 총리는 얘기했던 게 BTS 얘기했었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미들 가면 BTS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봉준호 얘기했었고, 그 K 콘텐츠에 네, 관해서 맞습니다. 그 K 콘텐츠 세 번째가 이제 윤여정 배우 얘기했었죠. 네, 세 가지에서 결국 저는 그 얘기가 가장 생각나는 게 결국 정부에서는 지갑을 풀고 관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공감이 돼요. 그게 결국 그래서 창작자들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그러니까 그렇게 부각시키겠다라는 게 전 되게 가슴이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사회 격차가 벌어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두워지고 외로운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커졌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요. 되게 나름 공감이 됐고 되게 신선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또 김용일 PD는 어떻습니까? 저도 신선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첫 번째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부른답니다. 지옥고. 이제 거기서 이제 3명 중 1명이 이제 청년이 산다는데 이제 이거를 없애신다고 이제 공약을 내시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신복지 내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물론 그 여당에서도 이제 9명 예, 분들이 다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결국 이재명, 이낙연만 기억났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그리고 이게 국민 면접 전에 나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어저께가 이제 면접 시작하고 이게 KBS 그 방송을 또 후보자 토론을 했었는데 그거 전에 나왔으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했었는데 물론 그게 큰 중요한 점은 아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넘어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결국 단일화 나왔죠. 우리 이광재 국회의원 그리고 저기 정세균 전 총리, 중진 의원 이렇게 결국 단일화가 됐어요. 뭐 이게 물론 예고된 거 예고편이 있었죠. 한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재 지사, 현 의원께서 너무 잘했거든요. 이게 KBS 토론회로 마찬가지고 국민 면접 때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재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새로운 또 매력을 또 알게 됐어요. 뭐 기사를 또 지금 기사가 나오겠지만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결국 이 정권 재창출 필승 연대 이게 이광재 전 지사 뭐 현 의원이 되게 이런 쪽에 되게 진보 성향이 가장 많은 그런 후보거든요. 현재에서 물론 오늘 단일화 됐지만 그게 좀 아쉬웠다. 네. 생각이 되게 열려 있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되게 네. 신선했었어요. 공약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정책 같은 얘기하게 되면 되게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 용기 PD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래서 정세균 의원의 그 정책들을 찾아봤는데 거기서 좀 재밌는 게 뭐 공급 폭탄, 세대 분리, 뭐 LH 뭐 권한 이관 이런 집안 분권화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이쪽에 이제 이광재 의원의 그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의 그 정책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물론 저 KBS 토론회나 아니면 뭐 국민 면접에서 뭐 저기 이낙연 저기 의원이나 뭐 그 정세균 전 총리가 뭐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했다는 게 아닌데 이광재 의원이 좀 워낙 잘했어요. 자신감 있게 젊은 세대들까지 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함께 밝은 모습들. 네. 그게 더 유난히 빛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했던 거고. 근데 물론 그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 보게 되면 이제 이낙연 저기 의원이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되게 연륜이 있잖아요. 중진 의원이고. 근데 토론회 때 분명 잘 하긴 잘 하죠. 한데 대신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KBS 토론회를 보게 되면 결국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층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다 이재명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보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게 그 토론회 KBS 토론회 할 때도 그 국민 면접 할 때도 그 추다르크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단일을 하자. 그리고 누가 한 분이 되더라도 다 밀어주자. 선대위원장 하자까지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을 대놓고 가더라고요. 그 이재명 지사를 물론 이게 정책에서 토론에서는 정책이란 게 뭘 엇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들 보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박용진 의원이 이게 뭐아니면 도거든요.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저격수로 했다면 끝까지 가는 건데 그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아니면 못 될 것이냐 그거는 본인이 판단에 있기 마련인데요. KBS 토론회 때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 개인적인 제 의견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단일화가 됐어요. 그럼 이게 단일화가 결국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우리 용기 PD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광재 의원이 좀 그 정책도 이렇게 밝고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정세균 의원의 이제 합쳐지는 건데 이제 저는 이 정책 그 정세균 의원의 그 정책을 보면서 이분도 괜찮게 잘 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큰 이제 줄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정세균 전 총리는요 이미지 변신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뭐 대부분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세균 하게 되면 웃는 모습, 착한 사람 다 이렇게만 기억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 대선이나 난관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한 방이 필요하고 더 강력하게 대중 앞에서 여권전 앞에서 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뭐 이재명 저격수, 그러니까 박용진만 아니라 뭐 본인께서 이렇게 더 그쪽을 끌어들이려면 확실하게 저격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변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은 그래서 또 이제 후보들, 쏟아진 대선 후보들의 여론조사가 좀 필요하죠.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 1위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3월 7일인가요? 후보 사퇴했던 게 지금 한 180일 정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지지도가 최고였었어요. 지금 그때 지지도가 아마 몇 개월 전까지, 최근까지 아마 보게 되면 그 이재명 지사와도 오차 범위 이상이었었고 10% 20% 가까이 아마 났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며칠 날 조사인 건가요? 이게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으로 응답률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죠. 26.5.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25% 나와 있어요. 지금 오차범위 내에요. 이거는 21.5% 난다는 건데 이거는 조사 기관 따라서 여당을 지지하는 뭐 조사나 아니면 야당을 위한 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조사를 보게 되면서 많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재명 1위 하는 것도 있고 윤석열 2위 하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오차범위 내다. 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불과 3월 달하고 틀리다는 거. 근데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윤석열 총장의 그런 가족,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날도 발표 났었죠. 최모 씨, 장모, 그리고 3년 구형된 거, 1심에서 낸 거, 그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이게 와이프죠. 우리 저 줄리 맞나요? 줄리? 네. 우리 저 김건희 씨 하고 이게 또 결과 나오면 또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지사가 이제 9.4% 하면 10%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이낙연 지사가 아마 유튜브 채널에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아마 20만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9만 몇천 명인데 오늘 이낙연 의원이 그 발표함으로써 아마 영상 보면서 좀 지지도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회수가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보는 사람들만 본다. 물론 선거가 옛날부터는 물론 우리 투표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좀 적다라고 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오늘 진짜 영상 잘 만들었는데 그게 좀 널리 퍼져갖고 지지도에 좀 개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고요. 홍준표 우리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복당을 했죠.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고 지지도는 3.6%네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유승민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저희 토론회 혹시 보셨죠? 용규 PD님 같은 경우. 작년에 그걸 못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전 지난번에 우리 유승민 의원 나왔을 때 5명 이게 토론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경제 부분에서는 정말 전문가인 것 같아요. 경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돈 벌고 이런 거 세수나 이런 것들 제일 확실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똑똑한 분이라는 거. 근데 어차피 대선 나왔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그 대선 그 인지도로 인해서 지지도는 보게 되면 그 바닥이에요. 보게 되면 결국 대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0% 가야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미애 추다르크 2.4%.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추미애 전 장관의 절대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KBS 토론을 보면서 제 미흡했다. 이거는 좀 채찍질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명의 그 후보들 나와서 다들 대선 나올 정도면 전 이거 보고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하는 거. 근데 혼자 보고하더라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실수가 가장 많았다. 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벌써 댓글 같은 거 보니까 그럼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나올 정도면 이거 대본 읽지 말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충분히 보완해야겠죠. 그 추다르크 가장 그게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아직 언제 출마한다고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출마한다고 주위 분들이 그런다면 다 출마할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는 헌정사실 최초로 아마 감사원장 임기 못 채우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나올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 들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1.8% 거의 없네요. 이게 서울시장에서 또 단일화 또 했었고 나오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 양보했었고 안철수 의원 좀 안타깝네요. 좀 많이 올라갔으면 그 국민의당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단일화가 돼야 될 텐데 뭐 하여튼 뭐 의견이 안 맞다는 거가 있는 것 같고 정세균 의원이 저렇게 낮나요? 정세균 전 총리가 1.8%? 아마 저기 단일화 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너무 낮네요. 네. 황교안은 0.7% 그리고 심상정 뭐 정의당에서는 이제 혼자 나오고 박용진도 좀 낮네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에 그리고 박용진 의원 이번에 KBS 토론회 보니까 되게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최장기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했었고 그리고 저기 박용진 의원 좀 자신감 있고 그리고 뭐 유치원 3법이나 이런 것들 박용진법 관련해서 되게 목소리 크게 냈었잖아요. 바른 소리 하는 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마 이번에 그 국민 면접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좀 너무 바른 소리만 하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물론 바른 소리겠지만 그게 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는 그게 또 반감으로 올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면접을 보게 되면서 물론 바른 소리 맞지만 그래도 좀 유권자들과 함께 그 때에 따라서 그럴 때 뭐 이렇게 좀 좋게끔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더불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바른 소리도 때와 장소를 좀 맞게끔 하는 것도 그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물론 말을 너무 잘해요. 물론 글 쓰는 거는 보고 이번에 영상 보게 된 것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분배 같은 경우도 잘 했는데 시간이 너무 남더라고요. KBS 토론회 같은 경우도 후보당 주어진 시간이 뭐 1분 마지막 1분이다 하면 1분도 채우지도 않고 한 2, 30초 내에 끝내버리더라고. 근데 그거 조금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때와 장소에 맞게끔 그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말 너무 긴게 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좀 더 그게 좀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대선 후보 지지도 관여에서는 이 정도로 봐도 저기서 좀 특이했던 게 이준석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대선 후보 지지도. 근데 이준석이 지금 만 40세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대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하게 이준석 발음이 현재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윤석열 우리 후보 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윤석열 장모 이제 징역 3년 법정 구속입니다. 이 기사 좀 띄워주세요. 네. 뭐 지난주 금요일날 뭐 있었다고 했었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윤석열 장모 최모 씨가 이제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2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국민연금공단인가요? 그렇죠? 네. 요양병원 개설을 해야 된 자격이 아닌데 그거를 개설을 하고 나서 20억 원을 편취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공단이 공단도 돈이 없는데 이거 국가 돈인데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없어서 고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건이 인해서 3년, 결국에는 3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났어요. 그죠?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1심에서 지금 3년 구형이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검찰 이 시기 때, 이 무혐의 됐던 시기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있을 재직 때 이게 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총장 직권 하에 이 사건에 연관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의견이거든요. 저 같아도 그래요. 내가 공직에 있고 대장이면 그 기관 내 나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관된 사람 뭐 수행 비서나 이렇게 해갖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큰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 여기 대해서 뭐 여당이나 야당 의견들이 분명 똑같을 텐데 물론 야당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뭐 의견들이 있나요? 이제 그 민주당 대표인 그 최강욱 대표님하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님 등은 이제 그 각종 그 윤 총장의 그 각종 혐의로 이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이쪽에서 최모 씨, 그 장모인 최모 씨는 이제 책임 면제 각서라면서 그 책임 면제 각서는 이제 병원 운행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를 이제 한 이유로 입건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왜 그거를 입건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이 이제 아직도 입당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자기 대외협력국장 자기 학교 선배 그리고 저기 검찰 선배 만나갖고 1시간 넘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구하고 아직까지 뜸을 들인 이유 이거 빨리 입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저기 우리 대선 토론에 우리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9명의 저기 후보가 나왔었는데 이제 네. 단일화해서 8명이거든요. 오늘 토론회가 있어갖고 네. 방송을 라이브로 뉴스대장 박민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방송 띄워주시죠.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8명의 후보자가 됐죠. 한 분 한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7번 양승조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호 6번 박용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이낙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추미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기호 9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입니다. 기호 8번 최문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정세균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금 이 좌석 배치와 앞으로 진행할 모든 발언 순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토론은 그게 하나의 공통 주제를 놓고 하는 자유토론, 그리고 후보자가 직접 상대방을 정해서 또 주제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주도권 토론,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간에 공통 질문 그리고 OX 문답으로 살짝 쉬어가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8분 후보 모두에게 1분의 찬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8분 후보 그 의자 밑에 찬스판 다들 보셨죠? 네. 자기 발언 시간 다 쓰신 그럴 때 근데 좀 더 말하고 민주당 싶다. 선관위 이럴 때 원칙에 찬스판을 따라서 드시면 좌석 배치가 기회를 바로 드릴게요. 되고 있네요. 그런데 딱 한 예, 번밖에 못 자유 토론 쓰십니다. 5분이네요. 그리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마무리 발언 거기서는 쓰실 수가 없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할 때 한 번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곧바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토론 주제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지금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자질은 뭔지, 또 어떤 점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인지, 또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은 뭔지, 주장, 반론, 또 재반론으로 토론을 좀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후보자 한 분당 5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을 하실수록 시간은 삭감되니까 아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의 발언을 몇 차례 나눠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해진 순서상 이낙연 후보가 먼저 발언을 시작하시고 발언 들으시면서 바로 내가 이어서 발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 바로 드릴게요. 이낙연 후보 시작하십시오. 자, 이낙연 후보 첫 번째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 후보 9명은 국민 면접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수천 명의 신청자 가운데서 선정되신 200명의 면접관이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들을 예비 후보들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질문 답변을 쭉 보시고 나서 평가를 했는데요. 1단계도 제가 1등, 종합평가에서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좋게 봐주신 면접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뭘 궁금해하시는지, 뭐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는지, 무엇을 알고 싶으신지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드렸던 것 아닌가 생각해서 크게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전환기에 대한민국 코를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제가 비교적 근접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때 국내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행착오가 없게 해결하는
그런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감각과 식견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히 나섰습니다. 먼저 박용진 후보가 신청하셨고 그다음 정세균, 뭐 최문순, 추미애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바로 예? 질문을 가도 되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박용진이 미래입니다. 민주당의 미래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이고자 합니다. 박용진은 행복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제일 먼저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한민국은 지금 정보 강국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는 늦었지만 행복국가는 제일 먼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88 사회를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8시간만 일하면 우리 국민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는 888 사회. 8시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888 사회. 8시간은 사랑하고 쉴 수 있는 888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성장은 반드시 만들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활력,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그것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 그리고 규제 혁신, 정부의 지원, 이 삼각편대를 만들어서요, 강력하게 경제성장 뒷받침하겠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오히려 일본을 확 앞질러 나가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부펀드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만들겠습니다. 7%의 연수익률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행복 적립계좌를 연계해서요, 우리 국민들도 든든한 노후자산, 목돈 마련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께 제출드리겠습니다.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0, 50대에게는 여윳돈이 있습니다. 그 여윳돈을 묻어두시면,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10년만 묻어두면 1억 됩니다. 20, 30대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그 국민행복 적립계좌에 묻어두시면 30년 뒤에 6억이라고 하는 노후자산으로 돌아옵니다. 40, 50대는 따상, 20, 30대는 따따상. 박용진 정부가 만드는 국부펀드가 바로 그 길을 열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그래서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묻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께서는 바로 질문 들어갔네요. 기본소득은 내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질문이 왔으니까 이재명 후보 먼저 발언하시죠. 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러면 정세균 넘겼습니다. 후보에게 발언권 드릴게요. 예. 코로나19가 기분 좋지 않은 것 아직도 같은데요.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아마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일상은 회복이 되고 정세균 오늘 경제 단일화 회복에 했었죠? 매진해야 될 거라고 이광재 생각을 후보랑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기업에서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9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에 들어와서 저는 이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또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으로, 또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3천억 불 수출 시대를 열기도 했고요. 또 이 총리로서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노력도 확실히 했습니다. 여유가 있네요. 뿐만 아니라 저는 분수 경제론과 질 좋은 성장론, 그리고 항아리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정세균 자신이 만든 결국에는 경제 다 이론을 경제,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아마도 것도 김대중 부각시키고 대통령님 이후에 정치인이 스스로의 그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최초가 아닐까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기업도 혁신하고 정부도 혁신하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하고 경제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또 이재명한테 또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저격수도 들어갑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공약을 아직 대표 공약으로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런데 이걸 그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자, 오늘도 이재명 대 국민들은 이재명 대부분 다 이게 저격수들과의 또 후보의 싸움, 대표 예, 예상될 것 공약이라고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럼 뭔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후보님이나 네, 어저께도 당을 했던 위해서 똑같은 필요하다는 질문이죠. 판단인데 네, 경제 쪽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이재명 말씀해 지사한테 주시기 또,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하고 다른 있습니다. 분들도 계속 질문하실 것 같아서 한꺼번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또 나중에. 예, 나중에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자유토론 있습니다. 시간은 주도권 토론과 좀 달리 주도권 토론은 지목해서 질의하면 바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자유 발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순서상 자기소개와 함께 자유 발언 같이 하네요. 한번에 하시겠다고 네, 자기가 하니까 왜 대통령이 최문순 돼야 후보가 하는지와 신청하셨죠? 함께 네, 말씀하시고 질문을 같이 할 수 있네요. 추미애 후보, 네, 양승조 후보 이 순서. 질문 받은 그다음 사람은 후보. 질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의 임무는 아주 또렷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량감자 최문순 국민들께서 나왔습니다.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 빈부격차 문제를 이미 겪은 바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분이 언론인 지금 앞에서 출신이에요. 말씀하신 MBC 사장이시고 성장 위주의 국가가 언론개혁 복지국가를 협회에도 만들라는 많이 것입니다. 오래 계셨었고 복지국가는 언론인들이 두 명 있죠. 거창한 어떤 국가의 최문순 지사하고 목표를 이낙연 전 설정하는 총리 것이 두 분이 아니라 언론 쪽에 국민 있었죠. 개개인 한 분 한 분 그리고 개개인들의 삶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국가가 지켜드린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이고요. 하나는 말이 가족입니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저분이 돈을 영문과도 벌어서 졸업했던데.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직업이 되겠습니다. 직업이 없으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완전 고용,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직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드렸습니다. 국가가 취직 자리를 책임진다. 취직 사회 책임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를 낳는 것, 그리고 그 아기를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울 집을 갖는 것. 이 세 개가 가정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육아가 오늘 보고 드릴 토론인데요. 아기도 이제는 국가가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저기 유명한 게 그 강원지사인 아기를 강원도에서 낳게 되면 지금 그 하고 아기를 있는 낳은 부부가 정책이잖아요. 자기 삶이 피폐해지기 아기를 몇 명 때문입니다. 낳으면 200만 그래서 원씩 준다는 아기를 것들. 못 낳는 것입니다. 강원도 첫 번째 이 시작이 된 문제를 정책인데 해결해 그거 드려야 지금 됩니다.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저런 정책들을 하다가 잘 안 돼서 프랑스의 방식을 배워왔는데요.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아기를 낳는 가정에 한 달에 40만 원씩 4년간에 걸쳐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만 원씩 아기를 낳은 가정에 4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씩 4년간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40만 원씩 이 단순한 4년간. 정책으로 강원도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죠, 세종시를 1위. 빼고는 세종시 다음에 1위로 1위.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국으로 확대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 저것도 되겠습니다. 어저께 하고 지난주에 이 얘기했던 자리에 부분인데 도지사 결국 복지국가에 출신, 대해서 필요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후보님께서 지사 양승조 최문순 지사님 같은 와 경우는 계신데요. 복지국가의 필요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손님 그리고 뭐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명하잖아요. 불량감자와 함께 뭐 MBC의 3순위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금순위, 3순위, 문순위 해갖고 3순위가 유명하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다니는 본인의 PR을 잘하는 최문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님의 탁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드릴까요? 양승조 후보 말씀하세요. 예, 먼저 존경하는 지금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 인지도가 떨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많이 보면서 양승조 지사는 제 1순위가 되어 발음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출산율이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침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해야만 애를 낳는 비율이 네. 97.7%입니다. 지금 4선 국회의원의 뭐 이런 발언 같은 건 잘 하는데 발음에 좀 더 신경 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지지도가 아마 거의 제일 바닥일 거예요. 아마 거의 지금 지지도 이런 것도 아예 거의 없잖아요. 지금 오늘 나온 아까 대선 저기 나온 것도 제가 자료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거의 양승조 지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난관을 뚫어야지 이제 1차 컷오프 6명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한 명이 태어나면 월세 15만 원 추가력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부담하고 비슷한 것도 두 명이 같고 많이 태어나면 월세 15만 원 추미애 부담하는 겁니다. 전 장관과 또 저는 이 제도가 많이 한 그나마 좀 20만 채씩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전국에 1년에 20만 채 건축을 한다면 이런 신혼보비 주택 문제, 저출산 문제, 청년 문제도 청년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충남지사라는 고맙습니다. 자리가 예전에 추미애 우리가 후보께 발언 기회. 안희정 지사 있던 네, 자리잖아요. 그분이 이제 내려놓으시고 바뀐 걸로 알고 최고의 있는데. 책임을 지는 예. 자리입니다. 야, 수다를 그 추미애 전 장관 자리가 나왔습니다.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리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우리가 촛불 정부 탄생할 때 촛불 시민께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검찰 개혁 도중에는 검찰 개혁을 지휘하는 장관 한 사람을 대통령 인사 항명을 해서 쫓아내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한 제가 오늘도 조금씩 일하는 도중에는 수다를 그 조금씩 실수하는 것 주요 같네요. 갈등이다 하면서 언론이 싸잡아서 본질을 보지 못할 때 민주당도 그것을 거리두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거리 두어야지만 또 대선도 이 관리가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검찰 개혁은 이 원래 개혁의 열차가 멈추게 되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 한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법준 될 수도 출신이잖아요. 있습니다. 판사 출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검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이 실패한 강조를 하고 것이 아닌 있습니다.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가 하나씩 드러나죠. 장모 구속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역시 옳았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개혁은 이렇게 언론개혁, 검찰개혁 계속 해야 되는 과제이고요. 또 재정민주화를 위해서 재정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이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개혁은 그 저항을 뚫어내고 돌파해내려면 개인의 희생, 모욕 이런 걸 참아내야 되고요. 간단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 자, 질문 묻고 들어갑니다. 싶습니다. 이낙연 어제도 전 총리께 질문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질 중에 책임감 요소를 가장 크게 꼽았고요. 또 말씀을 아주 잘 하셔서 1등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당대표 시절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검수완박 약속을 하시고도 마무리를 못 지었고요. 또 네, 조금씩 언론개혁은 저도 들어가네요. 방향부터 어떤 포털 독점이라든지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본질을 제쳐둔 채로 나중에 보니까 용두사미식으로 유튜브들을 제재해야 새로운 되겠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서 그간에 한 대단한 번도 반발을 저런 부른 얘기를 것 안 같아요. 했었는데 추미애 전 그래서 장관이 너무 이낙연 엄중하고 신중한 거 전 아닌가 총리한테 이런 비판도 조금씩 있는데 비판과 함께 그런 적극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일치시킬 자신이 있으신지 좀 묻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예. 네, 우선 김두관 후보 양해하시겠죠? 우선 법무장관 재임 중에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한 충고는 우정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로 있는 동안에 공수처를 출범시켰고요. 그다음에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권을 모두 경찰로 넘기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 시행이 있었지요. 네, 언론개혁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혁에 흔들리지 말씀을 않습니다. 주셨으니까요. 언론개혁과 함께 저는 미디어위원회 얘기했던 내상을 것들 지켜주는 나오고 국가, 이것을 국가 추미애 비전으로 전 제시하고 장관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약간의 신복지라고 하는 비판을 그런 했었는데 체계적인 그거에 흔들리지 복지책을 이미 않습니다. 연구해 역시 놓았고요. 이낙연 책이 전 한 권 지사입니다. 정도로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해서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국가는 많이 부유해지고 대기업도 부유해지는데 국민의 생활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런 신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중산층 경제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 중산층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5대 성장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술 성장, 그린 성장, 사람 성장, 공정 성장, 포용 성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출마 회견 때 얘기했던 김두관 중산층을 후보 두텁게 하겠다.
얘기했었죠. 뭐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산층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이거 오늘 바른 출마 기자회견 때 나왔던 내용들, 언택트를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언론 쪽에 일했던 사람이죠. 최초에 군수에 썼고 뭐 군수와 국회의원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참여연구 때 장관 출신이죠. 김두관이라고. 네, 지금 아마 지지율 꼴찌일 겁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8분 중에서 영남에서 승리해본 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자, 어저께도 얘기했던 영남 얘기 많이 하네요. 영남에서 자기는 다 당선됐다 이런 얘기들. 물론 그걸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 당선이 됐고, 저는 경기 김포, 경남 양산,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이 요청하면 저는 기꺼이 온몸을 던졌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패배하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의 충성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어디든 가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저기 서울에서 출마했다가 부산 갔잖아요. 아무도 연고지가 없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기 험지에 가서 당에 충성했다. 김두관 후보도 지금 그 당의 충성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 두 분이 있었다는 거. 예. 정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우리 국민들의 이제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온갖 정책들이 있는데 이 가장 갈등이 많고 기득권자의 저항이 큰 것이 가장 효율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저항과 반발 또 표 떨어질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이익이나 표 개선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고 그래도 필요한 일들은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할수 있는 일은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출마했던 언택트했던 내용과 비슷하네요. 서민들 중심으로 나가는 이재명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네요. 자, 이제 박용진 의원과 붙었습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예산 관련해서 정책들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죠. 갈등의 격화는 결국은 이제 공정성에 대한 희구, 또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성장을 회복해서 기회를 늘리고 또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 성장의 방식은 이 소득의 양극화, 불공정을 통해 불공정 이 문제들을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들이 효율을 발휘하게 하면 사회적 전체적으로 이제 총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처럼 에너지 대전환 또는 디지털 대전환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조금 견뎌내고 그 정치인의 결단으로 강력한 이제 경제 부흥 정책, 인프라 투자 등을 해 나간다면 사실 문제의 상당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에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회복하고 수요를 회복해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텐데, 다만 이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워낙 구조적인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질문 중에 임기 안에 끝내게 내는 취지여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시작해서 기본소득의 토대를 만들어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워낙 큰 문제라서 사실은 동시에 전액을 고액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원을 상대로 소액에서 다액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 청년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고, 어느 특정 시골, 지역부터 전국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결국 기본소득에 관해서 기본소득을 하는데
이거를 이게 처음에 시작을 이제 초점 집단으로 시작을 해갖고 점차 늘려가겠다. 뭐 임기 내에 다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거를 좀 늘려나겠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도 지금 반발이 많잖아요. 박용진이 할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정세균 총리도 전 총리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이재명은 한다. 자기 표 합니다. 이재명 합니다.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어보겠습니다. 좀 뭐 천천히 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는데 2월 7일 페이스북에 직접 올리신 거죠? 뭐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보면 26조 들어가는 연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 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하죠? 보통 뭐 아시겠지만 이제 2월 예산도 있고 매년 자연 증가하는 이제 예산도 있고 제가 가로등 예산을 한번 삭감을 해봤는데요. 350억 정도 되는 가로등 저 정비 가로등이 예산인데 유명하잖아요. 저 가로등 필요 예산이 경비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근데 제가 가로등 없는 그거를 가로등이 매년 그 돈이 나가나 봐요. 저 시에서 예산인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 돈을 딴 데 쓸 수 있다. 그걸로 이제 이재명이 이제 그걸로 좀 그래도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이 그것 때문에 플러스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되시면 바로 그 해 바로 가능하시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시면? 이미 그해 가능하겠어요. 전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페이스북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연 25조씩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4년이면 100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00조나 되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시잖아요. 줄여가지고 25조를 당장 만들어서 당장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재명의 생각은 돈 세나는 곳을 쓸데없는 곳을 지금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으로 돌리자라는 뜻인데 박용진은 지금 그 돈이 없다. 그 돈이 우리 지금 줄일 데가 없다. 그걸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월 4만 원씩이라도 좋으니까 오겠구나. 8만 원씩이라도 오겠구나. 근데 이제 와서 아니다. 모르는 얘기다. 박용진 후보의 이야기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올리신 거 맞죠?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올린 거 맞죠? 직접 쓴 거 맞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이 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박용진 의원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여기 상황이 불리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을 조정하겠다. 유연하게 다 넘기는 것도 정치인의 실력이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박용진 의원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윤석열 있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따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요. 그다음에 말 바꾸는 정치인이고요. 카멜레온 정치인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이길 수가 있고 자, 이재명은 말바꾸기다. 이재명은 카멜레온 같은 정치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저격수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격수네요. 답을 듣고서 말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페이스북만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재명 후보도 30초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 정세균 후보 마저 하시고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달아가면서 페이스북에 그 길게 써놓고 여러 인터뷰에서 당장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취소하고 폐기하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소득, 기본지원금 당장 할 수 있다. 이재명의 생각과 박용진 의원 그렇게 못한다. 예산이 없다. 라는 생각이 지금 여기 이견이 있고요. 자, 2차 공격 들어가네요. 정세균 전 총리. 어떤 내용인가 들어봅시다. 거기에서 연 100만 원씩 이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타임지에 수억 원의 그 광고비를 써서 광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전국 각지에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축하 영상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그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홍길동이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게 흔들리는 것은 문제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장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를 경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민주당의 후보로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여론조사 지지도가 1위예요.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의 한 말씀, 페이스북에서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말을 바꾼 거다. 입장을 바꾼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정세훈 대해서 총리는 그래도 박용진 의원과 틀리게 유연하게 비판을 하네요. 좀 더 설득하듯이 아마도 대선 후보라면 저런 유연함이 필요한 거죠. 비판을 하되 적나라하게 비판을 안 하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는데 반면에 정세균 전 총리는 설득시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32,000달러. 양승조 지사 나왔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서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집 밖에 나가기만 아파트 숲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살 집이 없을까? 내가 평생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죠. 또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라는데 왜 나는 사는 모양이 이 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으시죠. 또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언제 차지할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한탄 소리가 우리 사이에 넘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사이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빚어지는 것이 생각합니다. 심은순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이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양승준은 이 3대 위기를 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 출마. 저는 개인적으로 양승조 지사,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요, 좀 발음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게 이어폰 꽂고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들을 때가 종종 있네요. 대선 나올 정도면 저런 것도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충남에서 뭐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뭐 대선 출마한다고 기사도 몇 개 나왔는데 하지만 미비합니다. 우리 1차 컷오프가 아마 지금 9명에서 1명 이광재 의원이 이제 단일화했기 때문에 정세균으로 지금 8명이잖아요. 근데 2명이 떨어질 걸로 압니다. 그 양승조 지사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이번 주 지나면 좀 답이 나오겠죠.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8명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8명인데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 뭐 서로 질책과 이게 토론하려면 더 압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8명 가지고는 중구난방이에요. 저희 MBS 뉴스대장 이제 6시에 때 방송 끝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첫 방을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많이 미흡한 점도 있고 아직 매일매일 진짜 생방으로 여러분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의견 같은 말 주시면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 좋은 그런 뉴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함께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반영시킬 수 있는 뉴스, 재밌게 유쾌한 뉴스 그런 보도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첫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